결혼 5주년 기념일, 남편은 작은 일하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제 와인을 따서 마시며 제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침대에는 시동생의 예비 신부까지 누워있더군요. 제가 평생 모은 수억 원의 재산, 그리고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윤서입니다. 올해 43이 되었네요. 28살, 제 힘으로 서울 강남의 42평 아파트를 샀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에 후회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집을 통째로 삼키려던 시댁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제 삶의 기록입니다. 지금 저는 명문 호텔 블루밍 현회장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 시동생 박서준 씨의 결혼식입니다. 이곳은 화려한 금빛으로 빛나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대형 화면에는 박서준 씨와 예비 동서 이지혜 씨의 행복한 웨딩 사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기쁨과 축하로 가득한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한 편의 연극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제 시선은 무대 옆에 서 있는 김준호 씨에게 향합니다. 제 남편 김준호 씨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손목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입니다. 아마 제가 이곳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결혼식에서 형으로서의 축사를 맡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여러 어르신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얼굴에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제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차가운 미소입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작은 USB 하나, 바로 이것이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결혼 선물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선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립니다.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명확하게 울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작정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도, 저를 끊임없이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도, 그리고 제 남편 김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까지도.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 모든 이야기는 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흔들리기 시작한 그날 말입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가득 채웁니다. 제 시선은 멀리 창밖의 도시 풍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지난 날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날은 3년 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제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스한 원목 마루를 맨발로 밟으며 갓 내린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꾸미고 제 힘으로 마련한 저만의 공간입니다. 42평 아파트, 광고 대행사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제가 28살에 계약금을 치르고 한 푼 한 푼 제 피땀으로 일궈낸 곳입니다. 이곳은 저의 성이었고 저의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벨은 끈질기게 연이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박서준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시동생입니다. 남편 김준호 씨와 묘하게 닮은 얼굴이죠. 그의 뒤에는 최하나 씨와 5살쯤 된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크고 작은 여행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박서준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며칠만 신세 질게요.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요. 최하나 씨는 기다렸다는 듯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 둘은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 풀려난 짐승처럼 거실로 돌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이탈리아산 흰색 가죽 소파 위로 거침없이 뛰어올랐습니다. 제 소파는 약 1,500만 원 정도 하는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이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소파 시트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만요. 며칠이나 있을 건데요. 저는 안방으로 짐을 옮기려는 박서준 씨를 간신히 막아섰습니다. 박서준 씨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이요. 면접 잘 보고 직장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최하나 씨는 이미 제 집 주방에 익숙한 듯 냉장고 문을 열어 아이들에게 주스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약 1억 원은 넘는 평당 가격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작게 울렸습니다. 남편 김준호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점심을 같이 못 먹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건설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인 남편의 바쁜 일상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쩌겠어. 가족인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애써 설득하며 제 마음속의 작은 불편함을 억눌렀습니다. 그때는 그 며칠이라는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은 빠르게 몇 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화로웠던 제 공간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범당한 곳은 제 서재였습니다. 제 업무 자료와 컴퓨터 장비, 그리고 수년간 모아온 디자인 영감 서적들로 가득했던 저의 서재는 며칠 만에 아이들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책상은 구석으로 밀려나 박스 속에 갇혔고 원래 있던 장식장은 사라진 채 어린이용 침대가 놓였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제 소중한 영감들은 박스 속에 처박혔습니다. 박서준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아들방 하나 만들어졌어요. 매일 동생이랑 한 침대에서 자서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제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들은 마치 그들의 것이라도 되는 듯 함부로 다뤄졌습니다. 박서준 씨의 딸아이는 제 소파에 앉아 제한된 샤넬 가방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500만 원짜리 제가 정말 아끼던 가방입니다. 저는 달려가 가방을 낚아챘지만
이미 낙서는 지울 수 없게 번져 있었습니다. 최하나 씨는 그저 애가 뭘 알겠어요? 그 가방 비싼 건가 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에르메스 스카프는 약 90만 원짜리입니다. 그 스카프를 아들이 망토처럼 두르고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미 스카프 한쪽은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엎질러진 우유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해요.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무시하고 다시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최하나 씨는 게스트룸에서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새벽 5시예요. 저는 바닥에 난장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가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녀는 하품을 하며 쟤들이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께서도 불시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아침밥도 안 차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는 수십만 원짜리 라메르 크림은 약 70만 원입니다. 최하나 씨는 그 크림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피부가 건조해서 아무거나 발랐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에게 전화로 이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 친동생이잖아. 그냥 좀 봐주면 안 돼? 나 지금 바쁘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쳐들어와서는 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제 물건을 함부로 쓰고 심지어 제 공간마저 차지하려 드는데 남편은 그저 봐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저는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보냈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저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연극 무대였습니다. 저는 피가 끓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비명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상황처럼 베풀었던 선의가 짓밟힐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긴 여정 속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나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는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가족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제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허락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친한 이웃,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 씨, 요즘 집에 사람이 많네. 그런데 어제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시동생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집이 어쩌고 저쩌고 김 여사님의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이요. 제가 겨우 되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어. 그냥 이 집이 조만간 자기들 거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제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단순한 임시 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김준호 씨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애써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제 생각은 계속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 최하나 씨의 뻔뻔한 눈빛, 박서준 씨의 당연하다는 태도. 그리고 김준호 씨, 그는 과연 제 가족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점심시간, 저는 작년에 설치했던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최하나 씨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제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들은 제 보석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약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 목걸이를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최하나 씨에게 건넸습니다. 최하나 씨는 그걸 바로 자기 목에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듯 거울 앞에서 한참을 감상했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전화로 따져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 씨였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너 출근했다고 하더라.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태평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최하나 씨가 내 보석함을 뒤지고 있어? 당신, 이게 도둑질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엄마가 그냥 정리 좀 도와주시는 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홈캠 캡처 사진 있어? 김준호 씨.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가족끼리 좀 보면 어때서?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신락 같던 기대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서준이 면접 합격했대. 아마 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 좀 더 머문다는 말이 제 심장을 칼날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밤늦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마주하기 싫으면서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서재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책상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원래 있던 장식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린이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제가 소중하게 모아온 디자인 영감들은 박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맨 위 책은 표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안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제 화장대 위에는 선명한 손자국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옷 몇 벌이 자리를 옮겨져 있었고 가장 끔찍한 것은 제 속옷 서랍이 명백히 뒤진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날짜, 시간, 옮겨진 물건, 사용된 물건, 발생한 손해 등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와 옷장 사진을 찍고 홈캠 영상을 백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래야만 했습니다. 새벽 1시,
배가 고픈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 씨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는 침대 머리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김준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박서준 씨 얘기라면 그만해. 내 친동생이잖아. 이제 막 직장 구해서 자리 잡으려는데 우리가 쫓아낼 순 없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내 보석함을 뒤지고 내 서재를 마음대로 개조하고 아이들은 내 가방과 스카프를 망가뜨렸어. 당신 어머니는 오늘 내가 집안일 안 한다고 타박했고 김준호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서준이는 이제 막 직장을 구했고 애들은 아직 어려서 뭘 모르잖아. 그럼 나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일, 내 공간, 내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초조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왜 이렇게 따지기만 해?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침략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 박서준 씨는 돌연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상대는 이지혜 씨, 그리고 며칠 후 이지혜 씨의 부모님과 함께 그들이 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계셨고 최하나 씨는 식탁에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제 원목 식탁 위에는 값싼 비닐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뜨거운 그릇에 눌린 자국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이미 이 집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부모님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제 집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고 감탄했습니다. 안방이 정말 넓네요. 큰 침대 놓고 아기 침대까지 둬도 충분하겠어요. 이지혜 씨의 아버지는 박서준 씨가 차지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재는 아이 방으로 바꾸면 되겠네. 애들 둘이 딱 하나씩 쓰면 되겠어. 그 순간 김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표정 좀 풀어. 서준이 결혼하는 거잖아. 좋은 일인데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청혼회 때. 다음 달에 바로 식 올릴 거야. 제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이요. 김준호 씨는 황급히 저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서준이네 결혼하고 여기서 살 생각이야. 어차피 우리 집 크잖아. 뭐라고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피가 귀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그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서야, 잠깐만 지내는 거야. 집 구할 때까지만 마치 3주째 잠깐 지내고 있는 박서준 씨네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이 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김준호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서준이네 신혼인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돌아서려 했지만 김준호 씨가 저를 꽉 잡았습니다. 윤서야, 오늘만 좀 참아주면 안 돼? 내 체면 좀 세워줘. 저는 5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잔 이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 표정, 말투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난리 안 칠게요.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바로 차를 몰아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달려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전 대학 경제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돋보기를 벗으셨습니다. 윤서 왔구나.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평온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도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어머니는 과일을 깎고 차를 내느라 분주하셨고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갑자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은 언제나 냉철하고 현명했습니다. 말해봐라. 무슨 일 있구나.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서준 씨 가족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일, 제 서재를 마음대로 개조한 일, 제 개인 물품을 함부로 쓴 일, 김준호 씨의 편애, 그리고 최근의 신혼집 소동까지. 어머니는 과일 접시를 들고 오시다가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세상에 너무들 하네. 하지만 아버지는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여셨죠. 그 집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있는 게 확실하니? 물론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에 제 돈으로 다 샀고 명예 추가한 적 없어요? 그럼 됐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아닌지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지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호 씨는 완전히 자기 가족 편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잖니. 윤서도 벌써 40이 넘었는데 다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엄마, 제가 확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유통기한 같은 거 없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잖니. 어머니가 황급히 해명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두려움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 만약 결혼을 계속하기로 선택한다면 김준호 씨가 반드시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하고 만약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역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이성적이셨습니다. 냉정할 정도로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첫째, 내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라. 집은 내 것이고 누가 살고 누가 나갈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둘째, 김준호 씨가 동생에게 보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에게 최후 통첩을 해라. 너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의 친정을 선택하든지. 그게 너무 야박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박한 게 아니다. 자기보호지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윤서야, 넌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고 강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계속 양보만 해왔구나. 왜 그랬니?
그 질문은 칼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직장에서는 거침없었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남편이 제 마지노선을 몇 번이고 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모습이 그를 잃은 것과 뭐가 다르니? 아버지의 반문은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김준호 씨는 제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히 그의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이 사별과 뭐가 다를까요? 오후에 떠나기 전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한 몇 가지 사례와 관련 법 조항이다. 참고하렴. 기억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빠 엄마는 널 지지한다. 저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익숙한 책 냄새를 맡으며 문득 대학 시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며 괜찮아, 아빠가 있잖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래, 마지노선을 명확히 하고 김준호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가족을 선택하면 너는 혼자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됐니?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텔레비전 소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설마 다들 이사 갔나? 이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쩌면 김준호 씨가 생각을 바꾸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확실히 텅 비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상자와 음료수병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과 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이사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계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먼저 샤워를 해서 긴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텔레비전 소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설마 다들 이사 갔나? 이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쩌면 김준호 씨가 생각을 바꾸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확실히 텅 비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상자와 음료수병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과 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이사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계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먼저 샤워를 해서 긴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제 검은색 실크 잠옷을 약 30만 원짜리입니다. 그 잠옷을 입고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아까워서 자주 입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지혜 씨였습니다. 박서준 씨의 예비 배우자 말입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내 침대에 내 잠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지혜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자라고 하셔서
안방이 햇볕이 잘 든다고 어머니, 제 시어머니가? 저는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녀가 무슨 권리로 누가 내 침실에서 잘지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지혜 씨가 허둥지둥 일어서자 잠옷 어깨끈이 흘러내려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제 시선이 화장대로 향했을 때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 화장품들은 뚜껑이 열린 채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고 향수 몇 병은 뚜껑이 없었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제 속옷 서랍이 반쯤 열려 있고 속옷 몇 개가 명백히 뒤진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 속옷 뒤졌어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이지혜 씨가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형수님 옷 한번 입어보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지혜 씨가 놀라서 침대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와 최하나 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지혜 씨를 가리켰습니다. 왜 내 침대에 내 잠옷을 입고 내 화장품을 쓰고 내 속옷을 뒤지고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지혜가 그냥 신혼 침대 느낌 좀 보려고 한 거지. 뭐가 그렇게 대수야? 내 그 잠옷 비싸봤자 사람이 입으라고 있는 거 아니니? 그건 제 사적인 물건이에요.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윤서,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는 이제 곧 박씨 집안 며느리야. 내 물건 좀 쓰면 어때서? 내 눈엔 어른도 없어. 어른, 제가 냉소했습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어른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감히 최하나 씨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윤서 씨가 시어머니 때려요.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울고 시어머니는 욕하고 최하나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서 초현실적인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가? 이들이 내 가족인가? 그만,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해볼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최하나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게스트룸으로 뛰어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제빛 얼굴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김준호 돌아오면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김준호 씨요. 제가 냉소했습니다. 그 사람도 쫓겨날 거예요. 30분 후 저는 박서준 씨 가족과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지혜 씨는 이미 인사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저를 악에 바친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너 후회할 거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의 면전에서 문을 세게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승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영혼의 피로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 씨였습니다. 저는 수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즉시 귀를 찔렀습니다. 윤서, 내가 우리 엄마랑 동생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너 미쳤어. 그들이 벌써 일러 바쳤나 보네요. 제가 당신한테 통보할 수고를 덜어줬네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 혈압 높은 거 몰라? 혹시라도 잘못되면 김준호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남의 침대에 재우고 내 잠옷을 입히고 내 사적인 물건을 썼어. 이게 선을 넘은 게 아니라면 대체 뭐가 선을 넘은 거야?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지혜는 그냥 궁금해서 꺼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김준호 씨의 마음속에서 저는 영원히 그의 친정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는 변명거리를 찾아냈고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는 제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이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명문 호텔 블루밍 현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그날의 결혼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저는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의 모든 의식을 지켜봅니다. 김준호 씨는 무대 옆에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입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몇몇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가 결혼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에 비쳤습니다. 결혼 행진곡과 함께 이지혜 씨가 아버지 이상철 씨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박서준 씨는 무대 중앙에서 기대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의식은 화려하고 진부했습니다. 서약, 반지 교환, 키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키스하라고 외쳤을 때 연회장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주머니 속 USB를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지만 제가 앉은 테이블은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느렸고 심지어 제 식기류도 빠져 있었습니다. 식기를 가지러 가다가 저는 김준호 씨의 친척 테이블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야. 효도라는 걸 몰라. 우리 집 그 인간은 시동생 결혼식에도 안 올 뻔했다니까. 저는 못 들은 척 곧장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사회자가 친지 축사 시간을 알렸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와 이상철 씨 부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상철 씨 부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딸 이지혜 씨가 얼마나 우수하고 효녀인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박서준 씨가 얼마나 고생했고 착한 아들인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지혜 씨가 우리 집안 형편을 개의치 않아줘서 고맙다고 특별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씨가 형으로서 축사를 하러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먼저 제 동생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친지, 친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딸을 저희 박씨 가문에 보내주신 이상철 장인어른, 사부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부모님, 친척, 친구, 동료 등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지만 유일하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 하객들은 이 디테일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따귀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발랄한 음악과 함께 대형 화면에서는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준 씨와 이지혜 씨의 어릴 적 사진부터 연애 시절 사진, 띵 사진까지 영상은 정성껏 편집되었고 배경음악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점은 제가 나온 모든 사진이 의도적으로 잘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준호 씨와 제 결혼 사진마저 그 혼자 있는 것처럼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의 누구도 이 디테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요. 저는 구석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USB를 손에 힘을 주어 쥐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사회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축사 시간입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축하 말씀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몇몇 이지혜 씨 측 친척과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가 좋은 말을 해주었고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회자가 더 축하 말씀을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일어섰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또렷한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렷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확 고개를 돌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서준 씨와 이지혜 씨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숙녀분께서는 저는 박서준 신랑의 형수, 윤서입니다. 저는 우아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김준호 씨가 저를 막으려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무대에 올라선 후였습니다.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받아들고 모든 하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먼저 박서준 군과 이지혜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형수로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모두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음향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재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향 담당자가 김준호 씨를 쳐다봤고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의 아버지 이상철 씨가 재생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분명 결혼식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했겠죠. 대형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서준 씨 가족이 제 소파에서 뛰는 모습. 아이들이 제 에르메스 스카프에 낙서하는 모습. 최하나 씨가 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이지혜 씨가 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모습. 모든 사진에는 시간과 설명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서준 씨의 얼굴은 재빛이 되었고 이지혜 씨는 입을 가렸습니다. 사진에 이어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최하나 씨가 제 보석함을 뒤지는 모습. 최하나 씨가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거울 앞에서 감상하는 모습. 그 다음은 은행 이체 기록의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박서준 씨에게 보낸 한 건 한 건이 이체 기록. 총액 2억 5천만 원 마지막은 김준호 씨가 이상철 씨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증명서였습니다. 내용은 신혼집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지혜 씨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고 얼굴이 제비치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어머니는 딸을 잡아 끌며 박서준 씨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김준호 씨가 무대로 달려와 USB를 뽑으려 했죠.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지난 한 달간 제가 겪은 일상입니다. 제 평온한 목소리가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박서준 씨 부부는 허락도 없이 제 혼전 재산인 집에 들어와 사적인 물품을 망가뜨리고 제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준호 씨는 3년간 동생에게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몰래 송금했고 심지어 우리 결혼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을 때도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와 이지혜 씨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모든 친지분들께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결혼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김준호 씨가 마침내 USB를 뽑았고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왜 이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모두 앞에서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명하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합의서를 그의 가슴에 던져주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등 뒤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아버지는 박서준 씨에게 돈 문제로 소리치고 있었고 이지혜 씨는 울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귀한 분들,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속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나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회장을 막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와 싸움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 의자 넘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고요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김준호 씨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삐뚤어진 넥타이,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형으로서 위엄을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지만 제 손목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서야.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을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당겨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김준호 씨의 초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5년간 한 이불을 덮고 산 남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날들을 그의 진심 없는 사과와 변명 속에서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담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 바로잡을게. 서준이 당장 집에서 내보낼게. 그 돈도 다 받아올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 바뀔 수 있어? 정말이야. 그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주저없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물에 흔들리고 그의 약속에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저는 비겁함과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약속 속에서 저는 또 다른 회피와 반복될 거짓을 보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기회를 그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친정을, 그의 가족을,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김준호 씨의 손을 잡은 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너무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김준호 씨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윤서야, 내가 변할게. 제발, 당신은 변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잘라 말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매번 그들을 선택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항상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요구가 우선이었어요. 내가 당신 어머니보다, 당신 동생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회사 사람보다도 뒤에 있었을 테죠. 김준호 씨는 벼락을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도 상처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처는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는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혼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구경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은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빛이 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읽어낼 여유도 의미도 찾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씨는 마침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냈습니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연회장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더 많은 비명과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들의 연극 무대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호텔을 나오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채우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홀가분함. 마치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준호 씨를 등지고 걸어 나올 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좀먹던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치열한 해방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파트는 적막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차는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적막을 깼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거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 가족의 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미나 변호사가 미리 보내둔 내용 증명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집에서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난장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침범당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오염되었던 모든 흔적들이 깨끗하게 지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흰색 가죽 소파는 다시 깨끗해졌고 제 서재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는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피로감 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함께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미나 변호사였습니다. 윤서, 괜찮아. 사라는 있냐? 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응, 대승을 거뒀어. 문자를 보내는 제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아팠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저를 갉아먹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별의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야경이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도화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아픔 속에서도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 공간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은 마치 길고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귀에는 김준호 씨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이 모든 기억을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혼 합의서 초안과 은행 거래 내역들은 그것이 잔인한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일깨웠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대행사라는 곳은 원래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전투이고 매 순간이 경쟁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최고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에게는 회사 내의 경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프로젝트를 최미애 팀장에게 빼앗겼던 일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작은 앙금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가 3개월 동안 밤샘하며 공들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일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제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기획안들을 검토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제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우진 부사장님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우진 부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이신 분입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분입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숨을 고른 뒤 부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부름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최우진 부사장님은 문을 등지고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도시 풍경이 그의 뒤편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찾으셨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드문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서 씨, 앉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 저는 그의 말에 경계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란 종종 더 많은 일과 더 큰 책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앞에 두툼한 서류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사회에서 윤서 씨를 크리에이티브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앞으로 새 크리에이티브 부서를 총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총괄 본부장. 그 자리는 반년 동안 공석이었고 최미혜 팀장이 호시탐탐 노리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고 저를 견제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저에게 주어지다니. 최우진 부사장님은 제가 내민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급여는 40% 인상되고 연말 성과급 권한은 5% 추가될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과 저의 노력이 마침내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증표였습니다. 동시에 제 지난날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왜 저죠? 부사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궁금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우진 부사장님은 제 질문에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충분히 전문적이고 또 충분히 강합니다. 아니, 강하다는 말보다는 독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최근 푸른 프로젝트를 빼앗긴 후에도 윤서 씨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을 이끌고 더 큰 바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냈죠. 그런 그릇이 바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제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한 제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부당함과 싸움 속에서 제가 얼마나 강인하게 버텨왔는지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보며 제 내면의 동요를 감췄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남편 가족을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찰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제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다짐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낸 짧은 메시지에 금방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축하한다. 저녁에 집에 와서 축하 파티하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다음에요. 오늘 저녁엔 처리할 일이 좀 있어요. 네, 처리할 일이 좀 있었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은 더 이상 제게 부담이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우진 부사장님은 저에게 뉴욕으로 출장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2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마침 환경도 바꾸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기회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우진 부사장님은 빙긋 웃으며 제게 명함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건 내 친구 변호사 사무실이야. 국제 이혼 전문이지. 필요하면 연락해봐이.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제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판단이나 충고 대신 오직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유능한 인재는 대우받을 자격이 있지. 잘 자요. 윤서 총괄 본부장.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봤습니다.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마침내 끝났고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시작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조용하고 깨끗해진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침묵이 흐르는 공간.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억압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집은 비로소 저의 평화롭고 온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들이 아물어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강미나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절차와 함께 김준호 씨와 박서준 씨에게 보낸 2억 5천만 원을 모두 회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우진 부사장님께서 무심코 던진 말씀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상철 씨와 김준호 씨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지혜 씨 가족의 재력에 대한 것들 말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서준 씨와 이지혜 씨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집을 노린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거래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쳐 빨개진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단호했습니다. 흐트러진 화장 너머로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뉴욕 출장을 위한 짐을 쌌습니다. 그 안에는 업무 서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스스로 치유된 제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을 되짚어봅니다. 선의는 올바른 곳에 있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악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자신을 지키고 도덕적 각성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김준호 씨,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가족의 이기심, 그리고 저에 대한 무시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가족을 선택했고, 저는 저의 방식으로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결혼 반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빛나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작은 보석함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이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담담한 작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자 현관문 너머로 제 집이 고요히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햇살 속에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결혼을 잃었지만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제 발걸음은 가볍고 시선은 확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윤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주인공 윤서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녀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어떤 감동을 선사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공감할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